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5년 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가? 여기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당시 여당의 울산시장 후보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로 이때 당선돼 울산시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송철호 시장 만들려고 청와대가 울산경찰에 상대당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를 시켰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마침 그때 상대당 후보가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울산청장이 황운하 현 민주당 의원이어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늘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오늘 판결 내용부터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18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뒀을 때입니다. 결국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고 재선을 노리던 김 시장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검찰이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한 겁니다. 결국 검찰은 당시 송 후보가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동시에 당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도 첩보를 넘겨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 황운하 울산청장에게 전달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오늘 법원도 청와대와 경찰이 차례로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는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선거제도와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송 후보의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은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민주당 경쟁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수사에 이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는 수사에 나섰기 때문인데 4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아든 검찰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관련자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맡겼습니다.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는 없었다.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총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히 수사하여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며칠 뒤 문 대통령은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수사가 한창일 때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서 송철호 후보 단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 중앙지검장부터 교체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기소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시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하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최고조였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 당시엔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게 징계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냈던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과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박빙일 거란 정부 예측과 달리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90표 차로 크게 졌습니다. 새벽까지 응원하며 기다린 부산 시민들은 눈물을 보이는 등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먼저 최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큰 표차로 지자
유치단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성실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10시간 남짓 지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예고에 없던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부산 엑스포에 공을 들여온 윤 대통령은 본인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부산 엑스포 유치의 필요성은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한 국토 균형 발전의 시도였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두 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거를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번 유치 실패가 부산 등 영남 민심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생중계 대국민 담화에 나선 건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국내 여론에 끼칠 영향이 크다고 본 겁니다. 그간 내부적으로는 2차 투표까지 가면 역전승을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꽤 많았습니다. 한 유치당국 관계자는 JTBC에 생각했던 최악의 경우보다 더 나쁘게 나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10년도 더 지난 강남스타일 노래에 연예인들만 잔뜩 나오고 정작 부산의 매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과 유치위에선 지난 정권이나 상대국 탓을 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격적인 1차 투표 탈락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유치위원회 자문 교수는 사우디의 금전 투표를 꼽았습니다. 저개발 국가에다가 천문학적 개발 차관과 원적 기금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유치 역량보단 사우디의 이른바 오일머니 공세로 승패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패배 직후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엑스포 유치를 국가 사업으로 정해놓고도 사우디보다 1년이나 늦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점은 뼈아픈 대목이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종 프레젠테이션부터 부산의 매력과 역량이 제대로 안 담겼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Your choice. Your choice. Only one choice. 10년도 더 지난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에 이어 배우 이정재 씨 등 국내 유명인들이 차례로 부산 지지를 호소했는데 부산 엑스포의 비전을 적절히 담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연사로 등장해 파리 기후협약 같은 재임 시절 업적을 언급했지만 부산 엑스포가 이걸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빠졌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히잡을 쓴 여성 연사를 내세워 자국의 약점인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부각했고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전시관 건축 방안을 내놓는 등 우리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박빙이라더니 왜 이렇게 크게 진 건지 외교부 취재하는 정재훈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박빙이라 2차 투표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원래 정부의 예측이었잖아요. 외교부도 다 표 계산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예측이 빗나간 건가요? 네, 우선 다른 언론사들이 그동안 내보낸 판세 분석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 아니냐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론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요. 우리 정부에서 관계자들이 집계했던 수치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외교부를 취재해봤더니 사실 내부적으로도 상황판을 만들어서 수치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참패를 했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외교부 관계자들도 하나같이 잘 모르겠다. 예상보다 너무 크게 졌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외교부에 따르면 비밀 전자투표의 특성상 사전에 표심 점검이 좀 힘들었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 측을 지지한다라고 했다가 막판에 이탈한 표가 꽤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엑스포 결정 투표가 뭐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이번에 표심을 모를 정도로 박빙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정보력은 부족한 가운데 너무 낙관적인 전망만 해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네, 또 결국에는 득표 전략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애초 사우디는 자금력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했는데요. 네. 한 정부 관계자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실제 원하는 거를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걸 다 들어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돈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한국만의 어떤 특화된 전략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긴급 브리핑 열고 사우디를 우리 경험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네, 윤 대통령이 오전 담화에서 그간 준비한 자료와 경험 그리고 우리 자산을 모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의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워낙 크게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또 굳이 우리가 준비한 뭐 경험이나 자산이 꼭 필요한 걸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부산이 이 떨어진 직후에 유치위 측에서 사우디의 금권 선거 때문에 졌다라는 이 네.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교적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는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참여 같은 경제적 목적이 있는 만큼 어쨌든 한국과 사우디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런 사우디와의 관계를 감안해서 일부러 이런 축하 인사를 건넨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증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턴 호텔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골목에 철제 가벽을 세워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한쪽에 분홍색 가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 윗길엔 테라스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참사가 났던 골목입니다. 구조물 때문에 길이 더 좁아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호텔 대표 등은 불법 건축을 하고 도로를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혹시 유가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미래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이모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호텔 뒤편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죄는 인정됐지만 골목 담장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6m 이상이던 도로폭이 3.6m가량으로 크게 줄었다면서도 호텔이 지을 수 있는 건축선은 약 20cm만 넘어가 침범하는지 몰랐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건 반쪽짜리여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참사 이후 진행 중인 재판 4건 가운데 내려진 첫 선고입니다.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용산구청장, 용산서장 등은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은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카카오는 SM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경영진이 구속되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내홍까지 불거졌습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영입한 김정호 경영지원 총괄이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부 경영 문제들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카카오 제주 본사가 있는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입니다. 시설 등을 지어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듬성듬성 빈 땅들이 많습니다. 이곳 개발 사업을 두고 업체 선정 과정 등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활용 방안으로 직원 복지 시설부터 지역 상생형 컨텐츠 제작 시설 등이 거론이 됐는데 제대로 된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폭로자는 김범수 창업자가 지난 9월부터 카카오 쇄신을 맡긴 김정호 경영지원 총괄입니다. 네이버 공동 창업자 출신으로 두 사람은 삼성 SDS에서 연을 맺었습니다. 김 총괄이 어제부터 소셜미디어에 작심하고 내부 문제를 폭로한 건 욕설 논란에 해명하면서부터입니다. 제주 부지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원래 정해져 있었단 말만 되풀이하는 회의에 화가 났단 겁니다.
그 밖에 한 달에 12번 골프장 가는 부서, 불공평한 보상과 불투명한 프로세스 등 각종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개인이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라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비리 제보가 접수된 서울 아레나 공연장 및 안산 데이터센터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홍콩 주가와 연계된 투자 상품을 산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은행들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은행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금융당국 역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지수연계증권. ELS를 은행들이 부실 판매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다 마련됐다는 등등 운운하시면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했다라고 들리기보다는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녹취나 자필 서명 등 상품 설명 의무를 다했다는 은행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 은행 책임론도 꺼내들었습니다.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H지수 ELS 투자자들 역시 안전하단 은행원 말만 믿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방금 TV분께서 형식적인 거니까 공격적 수명을 바꾸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했죠. 그 위험에 대한 고지라든지 전혀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거는 나중에 알았어요. 다만 금융당국 책임론도 불거집니다. 4년 전 투자자 수천 명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입은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때도 은행 불안전 판매 행태가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하려다 은행들 반발에 물러섰습니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었냐는 거죠. 왜 ELS는 제외시켜줬는지. 금융당국도 ELS만큼은 은행에서 판매를 허용한 거고.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은행이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조만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아기 울음소리는 줄어드는데 노인은 늘고 있죠.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50만 명, 서울시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2년 뒤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거란 전망입니다. 자연스레 노인들 돌보고 부양해야 할 비용도 커지게 되겠죠. 특히 지금도 인력 부족하다는 요양보호사들 더 많이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 자부심 갖고 일하게 처우 개선해야 하고 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게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10명 중 3명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이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째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오 귀자 씨는 마음에 멍이 많습니다. 어르신이 이제 무릎이 아프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운동을 시키라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하잖아요. 모르지만 아주머니 이 다리는 그만두고 그 자기 중심부를 좀 만져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설거지한테 뒤에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것도. 남성 보호 대상자와 있는 집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서 있는 자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벽에다 세워놓고 이제 옷을 입히면은 그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중요 비위를. 네가 만져주지 않으면은 나는 옷도 못 입는다고. 요양보호사 10명 중 3명 이상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절반 가까이 성희롱이 2번 이상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개인 요양기관과 계약을 맺는데 소속 기관에서 묵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센터는 그렇게 그 대상자 어르신들을 이렇게 안 뺏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줄으면 수입이 줄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편. 문제 제기를 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로 바꿉니다.
그 사이 공백은 또 다른 부담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식사부터 목욕, 용변까지 도우며 버는 돈은 시급 12,000원 안팎입니다. 최근 한 민간 연구원이 나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게 일주일치 급여를 주기도 했는데 이마저도 일회성 사업입니다. 유급 휴가라고 하는 거 명목으로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드리고 싶다. 건강보험공단이고 그리고 그 상위 기관은 이제 보건복지부일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결국 요양보호사들은 국회로 가 법을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요양기관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여 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노인을 돌볼 요양보호사는 점차 사라질 거란 경고가 나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검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 청조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명 기업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이 30억 원에 달합니다. 매달 1,500만 원 월급을 받으며 범행을 도운 경호원도 구속됐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검찰로 넘겨진 전청조 씨는 죄송하단 말만 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후 검찰은 전 씨가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서울 잠실에 있는 월세 3,500만 원짜리 최고급 레지던스를 3개월 동안 빌려 사람들을 초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벌 3세도 사칭했습니다. 슈퍼카를 여러 대 빌리고 5성급 호텔 VIP 룸에 피해자들을 초청해 투어도 시켰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와인과 명품을 선물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1인당 월 1,500만 원을 주고 경호원 4-5명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전 씨가 집과 차를 빌릴 때 명의를 내주고 사기친 금액을 함께 관리하면서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전 씨가 언론사 기자 역할을 대행할 연기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터뷰 상황극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고 일반 신용카드를 위조해 VIP가 쓰는 가짜 블랙카드를 만들어 쓴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은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과외 중개 앱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이 앱을 통해 한 30대 남성이 학부모인 척하며 여성 과외 교사에게 접근하려다 경찰에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외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연결하는 중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만 59세 여성 학부모라고 속여 가입했습니다. 이후 한 여성 과외 교사에게 중학생 딸에게 과외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느냐, 과외교사 집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과외교사는 화상으로 하거나 카페에서 만나서 수업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성금 3만 원을 보내며 당장 내일 우리 집에서 수업하자고 재촉했습니다. 과외교사는 중개앱 운영업체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 업체가 확인해보니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사람의 신원을 몰래 쓴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 과외 교사에게 연락하다가 적발돼 이용 정지를 2번 당하고도 이번에 또 다른 사람 신원을 구해 계정을 만든 겁니다. 업체는 A씨가 악의적으로 타인 신원을 이용해 인증했다며 인증 절차를 더 강화하고 모니터링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어제 경찰에 A씨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인류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막말 논란이 불거지고 사흘째 잠행 중입니다. 혁신위 동력도 함께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 출범시켜 빠르게 총선 준비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인 위원장은 오늘도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주말 당원 행사에 참석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도덕이 없다며 부모 잘못이 크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해진 일정을 돌연 취소했고 사흘째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혁신위원에게는 며칠 숙고하며 가만히 있겠다는 뜻을 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혁신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당 지도부와 일부 친윤계 중진을 대상으로 한 불출마나 험지 출마 권고안을 정식으로 의결할지 논의합니다. 다만 의결되더라도 당 지도부가 곧바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 혁신안마저 당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혁신위는 조기 해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혁신위원은 내부적으로도 선거와 혁신이 같이 갈 수는 없다면서 당의 총선 준비 시간을 줄 겸 조기 종료를 검토했었다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 초 혹은 중순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켜 혁신위의 공백을 채우고 국면 전환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번 총선에 비하면 한 달 정도 앞당긴 건데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빨리 발굴해서 현장에서 빨리 뛰어서 총선의 승리의 확률을 좀 더 높이고자. 다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김기현 대표가 직접 전권을 주고 혁신위를 출범시킨 만큼 혁신위가 조기 해체될 경우 현 지도부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JTBC 하혜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가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보도 채널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인수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을지학원은 곧바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연합뉴스TV 인수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올해 그 대상이 지난해보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2005년 제도가 도입되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도한 세금 부담 막기 위해 과세 기준을 완화한 영향도 큰데 줄어든 세수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41만 명으로 지난해 120만 명에서 3분의 1로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데다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일제히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 6억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는 18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서울 마포구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는 1주택자인 경우 지난해 85만 원을 넘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아예 없는 걸로 추산됩니다. 같은 크기 잠실 아파트 역시 올해 44만 원으로 80% 넘게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대상이 급감하다 보니 종부세로 걷어들일 세수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주택의 경우 재작년 4조 원을 넘겼다가 올해는 1조 5천억 원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2020년과 비슷해졌습니다. 감세 효과는 다주택자에게 더 클 걸로 예상됩니다. 주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겼던 중과세율이 낮아진 영향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65% 줄었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84% 줄어들었습니다. 재정권 연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종부세율을 낮춰서 세수 부족까지 더 생기게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하는 거 외에는. 종부세로 비는 세수는 1조 원 정도인데 세수 부족과 맞물려 부자 감세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국회의원 출신의 한 공공기관 대표가 노조위원장 집밥겠다고 폭언을 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최근 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노조위원장은 해고됐고 기관장은 연임에 성공해 더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데 상급기관인 안산시는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노조위원장이 불법이나 하고, 응? 제가 무슨 불법을 했습니까? 자료 유출했잖아, 이 사람아. 사무실에선 이 남성, 이화수 안산도시개발 대표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노조원들이 쓰는 컴퓨터를 압수하러 온 장면입니다.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쓴 게 시의회에서 지적받자 노조를 내부 고발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너 녹음하는 거야 지금? 왜 또 폭력을 또 있으십니까? 경찰은 이 대표에게 폭력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한 발언들. 다른 사장이 와도 그건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 거야. 황희세는 짓밟은 것이냐.
지방노동위원회는 적대적이고 위협적이라며 부당 노동 행위로 받고 노조 컴퓨터를 압수해 간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JTBC 보도가 나간 뒤 이 대표는 노조위원장을 해고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이사회는 이 대표의 1년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언은 더 거침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뒤죽음해가지고 뭐가 잘했네 잘못됐네 손에 누가 봤어요. 얼굴은 좋은 건데. 상급기관 안산시에 이래도 괜찮은 건지 물었습니다. 지자체는 방관하고 노동법은 현실과 멉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막무가내로 학교로 찾아가 교사를 협박하거나 심지어는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일까지 있었죠. 오늘부터 서울 지역 일부 유치원, 초중, 고교는 무작정 학교 찾아오는 거 막기로 했습니다. 학교 오려면 미리 예약하고 승인 받아야만 하는 건데 어떻게 바뀐 건지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녀가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 교무실까지 무작정 찾아가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계시는 교무실 앞까지 오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지를 다른 선생님들 하시고.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혈흔을 확인했을 때는 주된 행위는 교무실 안에서 발생한 걸로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앞으론 달라집니다. 지금까진 보안관실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턴 방문 예약 시스템 등으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제도를 10개월간 먼저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학교에 찾아와 공격적 언행을 보이는 악성 민원인 차단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뒤 방문 목적과 대상, 일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학교 교감이나 행정실장이 이를 승인하게 됩니다.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 등에겐 학교가 거절하고 사유를 문자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예약하고 원하는 시간에 갖고 급한 일이 생기면 그날 해결해야 되는 게 있으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교원단체는 대체로 환영했지만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학교 보안관 인력으로 예약된 인원 외에는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15일까지를 정비기간으로 지정해 예약 없이도 학교 방문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태어난 지 10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포함해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인질들이 많습니다. 아기가 무슨 죄가 있느냐 풀어달라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흘에서 엿새로 늘어난 휴전은 이제 이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는 1살도 안 된 아기가 있습니다. 크피르라는 이름의 아기는 4살 된 형, 그리고 부모와 같이 끌려간 지 2달이 다 돼갑니다. Fear and I'm a 10-month-old baby. Ariel, a 4-year-old boy. This is your enemy. Kidnapping children are in line with the Islam values. 이들 가족을 포함해 160명가량이 아직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지 시간 28일 밤 늦게 12명이 더 인계되면서 지금까지 인질 81명이 풀려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더 연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 협상이 진척을 보이면서 다음 달 2일 오전 7시까지 휴전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끝까지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던 이스라엘 정부도 지금 당장은 인질 귀환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אנחנו מחויבים להשלים את המתווה הזה, להביא לשחרור כל חטופינו, נשים וילדים, בהמשך כולם, בלי יוצא מן הכלל. 휴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가자 지구 남부에 머물던 구호품은 북부로까지 들어가고 있고 연료 공급도 일부나마 재개됐습니다.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WHO는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전남 가거도 인근 바다에서 200톤 규모의 중국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배에 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밀입국에 쓰인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었는데 알고 보니 중국 항구에서 떠내려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화물선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미 물이 많이 찼는지 45도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구해달라는 선원도 탈출 시도하는 구명정도 없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가거도 남서쪽 74m 떨어진 바다에서 화물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주민들 말로는 며칠 전부터 있었다. 3, 4일 됐겠죠. 200톤짜리 이 배 안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때 경찰은 승선원 밀입국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혹시 이제 육상으로 이렇게 이탈할 수 있는 화물선하고 육지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색 시작 3시간 뒤 배 주인이 확인됐습니다. 선박이잖아. 바뀌어서 새로운 친구들 또 찾느라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배다. 알고 보니 이 선박, 선주가 열흘 전 중국 해경에 유실 신고를 했습니다. 고철을 얻기 위해 산 배인데 보관을 소홀히 했던 겁니다. 회선 목적으로 구입한 배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깡통배였죠, 깡통배. 산둥성 웨이하이시 항구에서 발견 지점까지 최소 407km를 떠내려왔습니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열흘 동안 정처 없이 흘러온 겁니다. 이 200톤짜리 유실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중국 해경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못 쓰게 한 지 4년이 넘었는데도 한 40대 남성이 왜 비닐봉투를 안 주냐며 마트 주인을 마구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마트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진열하던 남성 앞으로 흰색 옷 입은 남성이 다가섭니다. 멱살을 잡고 말다툼하자 마트 여직원은 말립니다. 억지로 떼어놓은 듯 했지만 다시 와서 거칠게 목을 밀치고 그런 뒤 실랑이는 이어집니다. 흰 옷 입은 남성 갑자기 주먹을 마구 휘두릅니다. 얼굴을 맞은 남성은 크게 휘청이고 입과 코에는 피가 흐릅니다. 물건을 사던 40대 남성이 30대 마트 주인을 마구 때린 건 지난 26일 밤 9시쯤입니다. 일회용 봉투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계산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주인이 말리자 시비가 시작됐습니다. 주위에 손님들도 다 겁을 먹고 있었어요. 무섭다고 막 할 정도로. 분위기가 막 험악하고. 가해 남성은 술 취한 상태였습니다. 말리러 갔는데도 그러니까 저한테도 듣도 못한 욕을 계속하고. 마트 주인은 치아 하나가 통째 빠지고 4개는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코뼈는 사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남자 목소리만 들려도 약간 좀 막 긴장하게 되고 이 사람이 날 죽이고 막 징역 가겠다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으니까. 경찰은 상해 혐의로 가해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인도에서 터널이 무너지는 사고로 안에 갇혔던 인부 41명이 16일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인부들이 고립된 지점까지 탈출용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한 명씩 빠져나온 겁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파이프에서 인부가 빠져나오자 이 과정을 지켜보던 구조팀이 환호합니다. 살아 돌아온 인부들의 목에 일일이 꽃을 걸어주며 축하도 건넵니다. 현지 시간 28일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지역 터널에 갇혀있던 인부 41명이 16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अभी वो सारे के सारे एक लंबी चूंकि हवा पानी और एक अलग वातावरण से बाहर आए हैं तो अभी जो डॉक्टरों की सलाह होगी. 지난 12일 이곳에 산사태가 나면서 공사 중이던 인근 터널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터널 안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은 입구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들이 그나마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건 바깥에서 산소와 음식 등을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खाना पीना हम लोग का जो है सो गिरने के बाद हम लोग को 10, 15, 20 घंटे थोड़ा परेशानी हुई. उसके बाद जो पाइप था हम लोग का पानी का पाइप उससे हमारा. 구조팀은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철제관을 잔해 속에 집어넣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때론 손으로 흙을 파내는 사투까지 벌인 끝에 고립된 이들을 모두 구해냈습니다. लोहा सरिया जो भी आया सब कटा है और सब निकला है सब कुछ सक्सेसफुल हो गया स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놀라운 인류애와 팀워크를 보여줬다며 구조팀에 각별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한밤중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 15대를 들이받은 뒤 본인 차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에 나오라는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디이슈 함께 보시죠. 이야, 참. 내가 이렇게 술 많이 먹는 말이니? 관리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1시 조금 넘었을 때 있어부터 저 끝까지 쭈룩 다 박아놨어. 와. 그 전화는 먹고요. 거기 이제 문자 보내도 답도 없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 중에는 생일에도 챙겨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특별한 생일 잔치를 취재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주방이 분주합니다. 혼자 사시는 외로운 분들한테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봉사자분들이 땅콩조림 반찬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콩조림이 끝이 아니고요. 다른 반찬들 더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콤한 제육볶음, 그리고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순한 맛 고기볶음도 함께 준비됩니다. 그리고 깍두기 반찬까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어르신들에게 전달됩니다. 따로 해드시기 불편하시니까 이때를 기다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반찬 나눔 봉사인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혼자 사시니까 그걸 한 번에 다 소모를 못하고 대부분은 버리게 되시더라고요. 롤케이크로 바꾸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직접 찾아가는 생일 잔치상입니다. 이 앞에 있는 가정집에 80대이신 선생님 한 분이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제 생일을 축하해드리러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만나기만 해도 반가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잘 계셨어요? 예. 어리광 부리듯 아픈 곳을 보여줍니다. 넘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파서 붙여놨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너무 이렇게 살아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내 앞에는. 생신 제목이시죠? 내가 좋아서 맨날 자랑해요. 내가 어느 자식이 그런 자식이 있느냐고. 너무 행복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이제는. 왕관도 써봅니다. 너무 귀여운데? 오늘 공주님인데?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함께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이 우울증약이 굉장히 많이 썼는데 많이 좋아졌고 이제 약이 많이 줄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행복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자 산 지 10년이 됐다는 80대 남성도 왕관 고가를 쓰며 환하게 웃습니다. 이것도 귀여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작은 집에 온기가 채워집니다. 우리 김 여사 고마운데 이런 딸이 또 하나 또 있구나 하나 속으로. 진심이 아니면 그게 노래하기가 되게 어색해요, 사실. 근데 그냥 아버지 같고 또 그 아버님도 저한테 부르기를 딸이라고 부르거든요.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에게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이런 생일 선물을 처음 받았다면서 막 우셨어요.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생일이 특별한 건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누군가 기억해주고 알아줘서일 겁니다. 작은 축하의 마음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배워줬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골프도 물론 잘하지만 언제나 유쾌한 에너지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습니다. 김주형 선수를 저희 JTBC가 만났습니다. 타이거 우즈 그리고 손흥민과 얽힌 뒷얘기까지 최종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축구 좋아해요? 좋아하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PGA 투어 샛별의 만남. 김주영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골프를 잘 모르신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제가 잘 꼬시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네요. 축구를 너무 간절히 하셔가지고. 손흥민이 그랬듯 김주영의 에너지는 즐거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막 친구랑 노는 것보다 골프 연습장 가서 연습하는 게 더 좋았고 저한테는 골프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지 않을까 하는. 100m 밖에서 친 공이 홀에 빨려 들어가는 마법 같은 순간. 이런 장면에 환호가 쏟아졌지만 팬들의 마음을 훔친 건 김주영의 이런 모습입니다. 공을 찾기 위해 진흙투성이가 되고 멋진 마무리 뒤 아이처럼 기뻐합니다. 박수나 소리나게 커지면 그만큼 어드레날린이 더 올라오기 때문에. 혹시 본인 MBTI가 뭐예요? ENTJ.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유쾌하게 순간순간을 돌파하며 21 김주영은 올 시즌 PGA 투어 통산 3번째 우승을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최고의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첫 마스터 전승라운딩이지만 처음으로 그때 타이거 우즈가 처음에 친 거여서 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꿈꿔왔고 그것도. 우즈보다 어린 나이에 우승 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는 말로 다음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큰 대회에서 우승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말 메이저 대회는 아직 우승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파리올림픽을 향한 기대도 드러냈습니다. 출사표 역시 어김없는 김주영 스타일이었습니다. 금메달이죠. 동메달, 은메달 땄는데 거기 서 있고 다른 국적 노래가 들으면 좀 짜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JTBC 최종혁입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눈발도 날렸는데요. 아직까지 눈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중부와 전북은 오늘 밤까지도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과 제주에 약한 비가 내리거나 눈이 쌓이겠습니다. 전북 서부와 제주 산간 지역에 최고 5cm,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한편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은 한파특보까지 내려지며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은 더 추워질 텐데요. 서울은 내일 아침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 쳐서요. 추위에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 14도에 달하며 극심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두툼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추위 속 동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9도, 대전 영하 6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낮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0도, 전주 2도, 대구 4도로 춥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의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접어들어서야 아침에 영상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